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언덕이 높고 특별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닉성이 보장되죠. 부자들은 은닉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몇백 명의 부자들이 살고 있죠.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 살 때 안 산다. 서울시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났었습니다. 싱크홀 지도 보면 강남은 시뻘개요. 호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싱크홀도 심합니다. 특히 잠실, 거기 자체가 모래사장을 개발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남을 한번 다 싹 든 다음에 깎고 상하수도 깔고 새로 다시 내려놔야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의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제 때는 송파구가 서울이었죠. 고려시대 때는 사대문 바깥의 서북 쪽이 서울이었던 거고 남경이었고, 사대문 안쪽이 서울인 거는 조선시대인데, 그때도 이제 한양이라는 범위가 있고 약간의 그린벨트 개념이지만 한양에서 관리하는 성조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지금의 서울의 한강 북쪽의 한 3분의 2 정도를 포함해요. 지금의 서울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 범위하고 거의 같은 정도로 완성된 거는 1963년. 그 전에 백제 망한 다음에 한차 1000년 지나고 한강 북쪽에만 남경이든 한양이든 있다가 강의 남쪽으로 서울이 넓어지게 된 건 1936년. 경성부가 영등포를 편입해서 경성으로 만들었을 때부터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쳤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옛날과 지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서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거를 놓치고 서울에 대한 걸 봤기 때문에 강남 개발할 때 한성 백제 시절 유적을 대규모로 파괴했어요. 원래 백제 무덤이 한 300개 있었습니다. 지금의 송파구 요 일대. 지금 거의 10몇 개 남아있거든요. 그게 서울의 범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강남 3구라고 하죠. 여기가 언제부터 비쌌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영동개발이라 불렀는데, 영등포 오른쪽에 있는 저 넓은 땅을 가리켜서 이때는 강남이란 단어가 대략 지금의 구로구부터 강동구를 전체를 포괄했었어요. 그 중에 일부 강남 지역이 지금 뜬 거고, 그 시점에는 사당동이나 신림 이쪽이 청담보다 비싸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50년 안짝의 얘기인 거죠. 지금도 서울은 명동이 비싸고 한남동이니 이태원이 비쌉니다. 여전히 비싼데 그 부의 일부가 1960년대 70년대에 대규모로 강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강남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한 4-5개 강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중심 기능을 하기를 기대했던 게 강남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남구의 북쪽 지역, 지금의 청담, 학동, 압구정 쪽은 상대적으로 다른 강남에 비해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부양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호재로 던져진 게 강북에 있던 상공부라는 부처를 강남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내려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대신 만들어진 게 코엑스라는 거는 유명한 얘기죠. 봉은사 남쪽에.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강남구 북쪽,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하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악구라든지 영등포가 더 비싸던 시절과 강남구 북쪽이 뜬 중간 지점에는 서초구가 더 비쌌어요.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한국 최초의 고급 아파트가 만들어진 건 서초구 북쪽의 구반포 주공 아파트였다.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입니다. 요즘 들어서 압구정 현대나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서 반포가 그 명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뺏어가고 있다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반포가 되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등포에서 가까운 쪽부터 천천히 개발했다는 거죠.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그 다음은 강을 넘어서 성수로 시계 방향을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인 거죠. 한편으로는 서초구가 전체적으로 값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를 놨기 때문이에요. 강남 개발의 핵심은 제3한강교하고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강남 자체를 비싼 땅으로 만들어야지 보다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토지구획 사업을 하는데 그때 서초구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지금도 경부고속도로는 서초구 위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쪽이 서초구가 먼저 값이 뜁니다. 그때는 강남구는 아직까지 값이 뛰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부단지라든지 또는 총무처단지 등이 이전에 온다. 마치 지금 세종에 정부청사 옮겨간다는 식으로, 또는 해수부가 부산에 간다는 카더라를 통해서 땅값이 오른 것처럼 뒤늦게 오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비리 같은 사건, 또는 음마아파트 투서비리 사건들, 한보 그룹 이런 얘기들이 생기면서 강남구가 서초구에 앞서서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죠. 이때 당연히 이쪽 지역은 경기도였기 때문에 서울 사람은 당연히 강북에 살았어요. 영등포 일부 살았고, 이때 영등포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당연히 도망갔고, 강북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강을 넘은 사람이 있었고 못 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공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있으면 이 강북에 살았다가 탈출 못했던 그 공포, 트라우마 이걸 빼놓고 강남 개발을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말을 해요. 손정모 선생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지금도 전통적 부자들은 강북에 남잖아요. 그 공포를 겪어도. 하지만 의사라든지 신흥계급들은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강의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강남이 있었는데 부산 가는 방향이 축이 있는 거고 동남 방향, 인천 가는 방향에 서남축이 있었어요. 원래는 여의도, 영등포, 인천축이 중요했다가 인천이 힘이 꺾여버리면서 영등포도 죽어버리고 여의도만 남게 됩니다. 반면 동쪽으로는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문이. 그러면서 부자들이 강이 남쪽이면서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강남만 남게 됐다라는 소고법을 통해서 강남 3구가 부촌이 됩니다.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 소로 밥 깔고 있는 그 사진이 유명하죠. 전민조 선생이었던가? 신문기자분. 그분이 압구정 앞에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그 풍경을 보고는 버스를 내려 세워가지고 찍었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앞에 땅 팔았고 지금의 압구정 로열거리고 근처일 겁니다. 땅 팔고 이제 마지막 농사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런 풍경 되게 많아요. 택지지구에. 얼마 전에 대전 갔을 때도 팻말 여기저기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농사, 더 이상 농사 짓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고, 그런 농촌이었던 데를 대규모로 택지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농촌을 밀어내는 과정, 그게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데 스타트를 끄는 데가 이 강남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풍경은 서울만 보거나 강남만 보면 되게 신기한 풍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지금 뭐 이런 평택 고덕신도시라든지 또는 부산의 명지신도시 가보시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풍경들이고,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이런 풍경을 찍으실 수 있어요. 신기하면서도 신기하지 않은 풍경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초가집 또는 뭐 물려받은 문중 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서로 운명이 달라졌죠. 지금도 재건축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조합원이 어디든 한 300명 남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재건축 보실 때 집주인과 세입자 구조를 많이 보시는데, 재건축할 때 밀려나는 사람은 세입자만이 아닙니다. 집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밀려나요. 그 아파트 올라가고 하면 부담금이 몇 억이잖아요. 이거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소규모 집주인도. 그러다 세입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나는 게 강남인데, 소규모 땅을 가진 사람은 이걸 팔아가지고 거기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의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것이고,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악착같이 붙잡고 버틴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씩 그걸 보상금을 풀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뚝섬으로 많이 건너갔고, 뭐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과천이나 이쪽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흩어지고 남은 몇몇 사람들이 잘 버텨서 지금도 거기 그 동네 아파트 살거나 또는 빌딩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지금 뭐 강남의 벼락부자 신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케이스가 있었다. 지금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현장마다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일이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이라는 책을 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건 강남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대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개발의 규칙이나 공식의 또는 그 비극, 희극의 원형 같은 사건들이 여기서 터졌다. 방금 드린 말씀들도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제가 답사를 하는 사람인데 처음 낸 부동산 책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였죠.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디 살면 좋겠냐는데, 그 질문을 들어보면은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묻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결국은 어디 사면 집값 오르냐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강남이 맞습니다. 그럼 강남이 살기 좋은 곳이냐 그러면은 물에 잘 잠겨요. 강남은 언덕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한강이 오다가 마지막에 깎고 내려가서 서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깎고 남은 단단한 언덕들이 남은 땅이다 보니까 강남역은 저지대에 있고 역삼역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런 식의 구조라서 강남 개발했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은 이걸 깎았을 건데, 그럼 평평해졌을 건데, 너무 급하게 그 안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내려보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그냥 나무만 베고 건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채로 남은 게 지금도 후회가 된다고. 근데 그거면 모르겠는데 그 계곡을 이용해서 지하철 놓고 남부순환로 놓고 강남대로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 사당도 그렇고 매번 물 넘치는 거는 강남 개발이 졸속이었기 때문이다. 졸속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 중에 유일하게 남은 그나마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치는 오르는 거죠. 근데 가치가 오르는 것과 살기 좋은 안전한 곳이라는 건 다른 거다. 올해 강동구 명일동에서 세종포천 지하차도로 한 9호선 연장공사하다가 싱크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났었습니다. 싱크홀 지도 보면 강남은 시뻘개요. 호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싱크홀도 심합니다. 특히 잠실, 그 롯데타워 지을 때 싱크홀 한다고 시끄러웠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롯데타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자체가 모래사장을 개발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디폴트예요. 지금이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남을 한번 싹 든 다음에 깎고 상하수도 깔고 새로 다시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은 사기에는 좋은 땅이고 살기 나쁜 땅인 걸로 아마 오래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치가 비싸다는 거하고 거주 환경이 좋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를 잘 짓고 뭐 잘 차단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잘 만든 서초구 아파트들도 22년 가을 홍수거든요. 8월 9월 그때 서초구 아파트들 다 물에 잠겼어요. 지하 주차장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집중호우라든지 한파가. 그럼 더 취약해질 겁니다. 강남은 앞으로 최소한 환경적 문제로서는 점점 더 나빠질 걸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망한다, 지금이라도 집 팔고 가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뉴욕은 이미 망했어야죠. 뉴욕은 1년에 뭐 몇 센치씩 집안 침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 사람이 못 살아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그건 별도다. 안 그래도 감사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이제 뭐 공구가 있고 GTX라든지 다닐 거고요. 그리고 지상으로 각 빌딩과 연결이 되겠죠. 근데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유량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딱 여기 내리는 것만 계산했지 옆에 빌딩에서 들어올 물을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말씀하신 우려는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바꿔서 하더라도 점점 기상이변이 심해져요. 이번 여름에도 그랬잖아요. 모두 물에 잠기고 열차가 중단되고 이거는 기존의 설계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하고 있거든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GTX AC가 완성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1년에 한두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큰 물난리, 사고 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을 80년대부터 살아왔는데 10년에 한 번꼴로 대폭우가 났어요. 아파트 물에 약간 잠기기도 하고 전기 끊겨가지고 엘리베이터 끊긴데 물도 안 나와가지고 물 바꿔 한 기억이 나다 보니까 강남 터미널이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차가지고 지하상가 조문 물이 잠기고 보기도 했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2022년 때 그랬죠. 다들 버스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앉아있더라고요. 그거는 빨리 나가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 역삼도 언덕 이런 데로. 그러니까 앉았으면 감전됩니다. 뭐 식민지 때부터 부촌이 된 한남동, 성북, 평창, 정릉 이런 데들이죠.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언덕이 높고 특별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닉성이 보장되죠. 부자들은 은닉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아파트들이 문제가 그냥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문제인 거잖아요. 딱 막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동네 지나다니려면 한참 걸어야 되고 그런 게 문제인데, 그리고 강북의 언덕바지에 있는 마을들은 지금도 몇백 명의 부자들이 살고 있죠. 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일부 이제 거처를 옮겨가지고 성북이니 이태원 등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6.25 전쟁을 겪고도 옮기지 않았죠. 1920년대에 남산 남쪽 지역 개발을 합니다. 전원단지로 일본인들이. 또는 이제 정릉 같은 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국의 디벨로퍼들이 개발하고,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그걸 옮겨갔죠.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전통적 부자들은 한국이 20세기 중기가 흥미로운데, 그 일본이 지배를 하다가 광복되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부자들이 몰락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전 부자들은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되고, 살아남은 부자들이 일부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 뭐 삼성가, 원래 대구 쪽이잖아요. 경남이라든지 이분들이 올라와서 자리 잡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죠. 대략 1920년대 정도? 30년대쯤부터는 자리 잡고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신흥 부자들은 압구정 현대에 그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리스트가 공개가 되죠. 신흥 부자들이 여기 살고 있구나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걸로 넘어갔고, 그때 아파트 가격이 수십 배 뛰는 경험을 하면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 압구정 비롯한 강남구 북쪽 지역이 전통적인 부촌처럼 이제 또 자리 잡고, 그 주변 지역 강남구 남쪽이라든지 서초구 북부 또는 잠실 쪽이 떠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강북의 부자들이 안 옮기는 것처럼 압구정 같은 청담, 학동 이런 데 부자들도 아마 딴 지역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더라도 옮기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엄청난 일이 있어야 그때 한번 겨우 움직여요. 그걸 보여주는 사례로서 제가 종종 이 강북의 부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 살 때 안 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마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강남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용성이랑 묶이긴 하지만 마포하고 용산은 원래 전통적인 성격이 따로 있고, 강남의 2세대들이 여러 군데로 뻗어나가는데, 한쪽 뻗어나가는 게 분당, 판교라든지 평촌 같은 데인 거고, 한쪽이 강 건너서 늘 술 마시고 뭐 놀러 다니던 한남, 뭐 금호, 성수 이런 데들인 거죠. 여기가 더 비싸진다는 생각은 저는 현재 들진 않네요. 세종은 서울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순수하게 안보적 차원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1978년, 79년에 백지 계획 얘기할 때 보고서에 나옵니다. 휴전선에서 평양보다 먼 거리에 있을 것, 그리고 서해안에서 40km 이상 내륙에 있을 것이라는 게 대전제였어요. 그래야지 서해안에서 북한이 환포 공격을 해도 안전하고 평양보다 안전한 곳이라는 거, 그게 대전제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하고 북한의 무기가 개량되고 있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덕에 연구단지가 있습니다만, 대전 대덕이 아시죠? 원래는 과천 서울대공원 자리에 연구단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북한의 지대지 미술기지를 좋아하시면서 관악산을 넘어서 그쪽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남쪽을 잡아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때 여러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무자들이 과학계에서는 가급적 서울에 가까운 쪽을 원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제일 남쪽을 찍었어요.
그게 대덕이에요. 그게 70년대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때는 강남이 심지어 부촌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부자들은 강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통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남을 만들긴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강북과 차별하느냐, 우리도 사람 살게 해달라는 얘기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고적 오류라는 겁니다. 지금 강남이 이러니까 그때 일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신 거고 사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오로지 전적으로 안보적인 거고, 그때 그 보고서 보면 1, 2번이 있고 3번 정도가 국토 균형 발전인 거지, 강남은 전혀 모델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래도 서울 강북의 부촌이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특히 세종의 분들이 우리도 강남만큼 집값이 오를 수 있고 올라야 한다라는 신념하에서 약간 퍼뜨리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실 수 있는 거는 70년대 세종이 원형이 되는 걸 백지수도를 설계한 거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설계한 거는 다 성격이 다릅니다. 앞 단계에서는 안보적인 게 컸고 냉전 때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탈냉전 때이기 때문에 그 안보 목적도 있지만 균형 발전이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정부 청사를 모으고 그래서 전국의 어느 지역도 평등하게 공적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게 좀 컸긴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사법부가 못 가서 70년대 구상했던 것만큼 세종이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2의 강남처럼 만들고 있는 원인이긴 합니다. 참 지금 판촉점이 많아요, 강남에. 제가 답사한 것만 해도 10군데 넘는데 구룡마을이 워낙에 땅 투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것 뿐이지 많이 박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어디 문중당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룡마을이 이제 왜 유명한 거냐면은 거기가 바로 강남 개포동 옆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하다. 근데 강남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게 제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민도 살았고, 또는 이제 종교에서는 기성 종파가 아닌 약간 좀 다른 종파들, 이단이라는 말도 쓰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신흥 종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도 땅 끝에 간다는 개념으로 강남에 자리 잡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게 엉켜 있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규모 택지를 가지고 있어서 개발하면 이익이 가장 크게 날 곳이 구룡마을인 거죠. 그래서 화제가 되고 말도 살도 많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빈민인가 하면 어떤 부자들도 잠입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카더라입니다. 여러 소문들이 있어서 서울시든 강남구든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정말 거기 쭉 살았던 가난했던 분들에게만 어떻게 좀 임대라든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결사항전하는 것도 있는 거고, 이게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룡마을 개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버틴 분들이 많아요. 거기 스무스하게 안 갈 거예요. 모든 재건축 재개발 택지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 서울에 지금 개발하는 곳 중에서 아마 용산 참사했었죠.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곳이 아마 구룡마을 개발이 될 겁니다. 이건 거의 예언할 수 있어요. 언젠간 되겠지만 지금 서울시나 구청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계획 썼습니다, 이제 갑니다는 아닐 겁니다. 아마 결사항전 분위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기대가치가 큰 거하고 다른 곳은 샀을 때 그만큼 안 오르거나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내려간다는 공포가 있다 보니까 두 개가 결합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 전체가 이랬는데 서울에서도 땅에도 집을 샀을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렴하는 개념으로 강남의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거는 아마 한동안 추세적으로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잃어버린 10년처럼 아직은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당장 지금 당분간 거품이 이어질 것 같은 게, 세종 개발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할 때 그때 보상금 받은 돈이 대부분 강남으로 몰려들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마 벌써부터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해수부 부산 이전처럼 이제 정부 부처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직 한 차례 파도가 더 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또 한번 쫙 강남으로 몰려들 거예요. 특히 1가구 1주택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강남이 몰려요. 여러 군데 살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데, 심리가 하나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왕이면 많이 오를 때 사지 않겠습니까? 1가구를 규제하는 게 더 강남 값을 올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추세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강남 거품인 건 모두 알고 있지만 이 거품이 깨지면 한국이 깨지는 거라, 일본이 마치 도쿄 법을 깨지면서 같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저는 잘 보이진 않네요. 언제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지금 강남 3구하고 강남 4구라고 부르는 분당, 5구라고 부르는 판교 등등에 지금 올인되고 있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이라 불리는 집단들도 수출보다는, 제조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얻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현대차 그룹이 삼성역 한전부지를 샀잖아요. 그때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살 돈으로 유럽의 자동차 업체 몇 개를 인수했으면은 좋지 않았겠는가. 근데 기업 차원에서는 거기 사가지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 땅값이. 그 이득을 보는 거죠. 국민을 포함해서 법인까지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든 게 부동산에 올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면은 사실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큰일 납니다.